안녕하십니까. 오후 4시에 나른함을 날려줄 뉴스 1타 강사 김호민입니다. 알아야 할 뉴스만 콕콕 집어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쪽집게 강입니다. 또 돈봉투. 네, 민주당에서 또 돈봉투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김관현 전북지사가 도내 청년들이랑 식사하고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 민주당 어제 한밤 최고위를 열고 김 지사를 긴급 비상 제명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폭풍우입니다. 폭풍우. 요즘 날씨 정말 좋죠. 아니 이렇게 화창한데 뭐가 폭풍우야? 직접 들어보실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거 조금 전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이 추경안 시정연설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 지금의 우리 상황은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폭풍우입니다. 그러니 추경안 통과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님, 지금의 상황 소나기가 아니라 폭풍우다. 동의하십니까? 폭풍우라는 진단에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진단이 이제 정확했으면 진단이 정확하면 치료법도 정확해야 되는데 치료법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돈을 푸는 추경하는 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각종 경제 지표가 좋지가 않습니다. 성장률은 굉장히 낮아졌고요. 환율은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물가도 올랐습니다. 네. 이 중에 포인트가 환율을 할 수 있는데 환율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너무 많이 돈이 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또 돈을 푼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물가는 또 오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돈을 푸는 추경이 과연 맞겠느냐라는 그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전쟁 추경이 아니라 선거 추경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푸는 선거 추경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쟁 추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선거 추경 아니냐, 지방선거 앞두고 돈 풀기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성치훈 대변인님. 일단 돈풀기라는 접근부터가 전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번 추경의 특징은 빛이 없는 추경입니다. 원래 과거에 추경을 할 때 보통 국채 발행을 해서 하도록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 상반기에 아주 짧은 기간 3개월 동안이나 이런 증시 호황,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 세수가 많이 거쳤습니다.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빚 없이도 할 수 있는 추경이라는 점을 일단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26.5조 원 중에 9.5조 원은 이 지방정부에 갑니다. 지금 지방정부 누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도 많고요. 그럼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자, 이 정도의 돈으로 각 지방정부에 맞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생색낼 수 있는 거. 이게 뭐 시혜성이라고 한다면 지방정부의 수장이 국민의힘 수장들이 생색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곳을 좀 도와주라고 하는 건데 무조건 돈 풀기다, 무조건 안 좋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적재적소에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전 야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혜택이 더 많을 텐데 왜 이거를 지금 선거 추경이라고 이 곡해를 하는 거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방금 뭐 이준우 대변인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시정연설에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빨리 한 거예요.
이런 거 있는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소리는 것만 생각하다가 색깔을 고려 못했습니다. 깔이 많이 다른데? 똑같네. 그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님하고 정청래 대표님은 이렇게 넥타이 색깔이랑 비슷한 거 보니까 소통이 되는데 이 야당만은 소통이 안 되는데 저 색깔을 잘 제가 어제는 빨간색 교통이었어요.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사전 환담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정연설을 하러 지금 들어왔죠. 그런데 들어오는데 뭐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다 악수를 하고 특히 한준호 의원이랑 뭐라고 한참 좀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도 소리가 안 들려서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는 없는데 아무튼 뭐라고 한참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한참 이 의원들 양쪽을 지금 천천히 지금 지나가고 있죠. 나가서 이 시정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건 지금 시정연설로 들어갈 때의 모습인데 하고 내려오면서는 어디로 내려왔느냐. 국민의힘 의석이 있는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통상 국민의힘이 참석을 안 했었거든요. 보통 노텐더홀에서 이게 피켓 시위를 하거나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국민의힘 이 의원들도 있었고 또 악수를 하면서 또 뭐라고 또 얘기하면서 또 주호영 의원의 지금 모습도 보이고요. 나오면서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일단 요거부터 좀 이준우 대변인님. 로텐더홀에서 플래카드 들고 이제 피켓 시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너무 이제 민주당이 정해놓은 어떤 프레임에 쌓여서 거기서 쫓아가면서 방어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선거에서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기세가 중요한 건데 네. 이렇게 계속 플래카드 올리면서 이제 우리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모습만 보이면 우리 유권자들에게 좋은 모습이 아닐 거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고 나서 한준호 의원이랑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한준호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게 아니겠는가. 경기도지사로 픽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추정이 가능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추미애 의원이 좀 앞서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픽한 사람이 사실 다 됐어요. 정원호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전재수 이제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직 이번에 확정은 안 됐죠. 안 됐죠. 네. 안 됐는데 지금 흐름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추미애 의원한테 밀리기 때문에 한준호를 좀 챙겨주기 위해서 자기의 명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쇼의 장면으로 본회의장을 사용해서 한준호 의원과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이게 좀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기보다는 같이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준호 의원이랑 오래 얘기한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얘기했을까요? 명픽이라는 거 티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치훈 대변인님. 한준호 의원과 가까운 건 맞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명픽, 대통령이 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국민의힘 쪽으로 간다면은 네. 주호영 의원과 올해 악수하고 얘기하시던데 네. 그럼 주호영 그 대구시장 후보도 명픽인가요? 대통령 픽한 건가요? 그냥 얘기만 많이 하면 무조건 대통령이 힘 실어주는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요? 그럼 국민들께서 한준호 의원과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서 네. 역시 대통령의 마음은 한준호 의원에게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한준호 의원과 대통령의 관계는 수년간 다져온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기서 얘기를 오래 했다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아마 대통령이 그래도 오래 붙잡아줄 수 있었던 거는 한준호 의원의 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악수만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악수해야 되니까 빨리 지나가는데 네. 아마 한준호 의원이 뭔가 던졌을 거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질문을 던짐으로써 어허. 오래 머물도록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기 지금 쭉 서 있는 의원들의 전 능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준호 의원이 대통령을 잘 아는 만큼 이 얘기하면 조금 머물러 계시겠지라는 네. 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 추측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뭔가 대통령이 답하지 않을 수 없는 뭔가를 쓱 던지지 않았겠느냐. 한준호 의원 입장에서는 또 지금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나름의 뭘 던졌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 건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대체 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마 차차 나중에 한준호 의원이 SNS에 또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시정연설은 어쨌거나 여야가 다 참석한 가운데 그래도 이 분위기가 좋게 좀 잘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살짝 나왔죠 아까 사전 환담이 있었습니다. 요 사전 환담 자리에선 살짝 뼈 있는 얘기가 좀 오갔는데
그 얘기 잠깐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올까요? 언제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는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소리 있는 것만 생각하다가 색깔을 고려 못했습니다. 깔이 많이 다른데? 똑같네. 그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님하고 정청래 대표님은 이렇게 넥타이 색깔이랑 비슷한 거 보니까 소통이 되는데 야당과는 소통이 안 되는데 저 색깔을 제가 잘 어제는 빨간색 계통이었죠. 네, 성치훈 대변인님.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니 지금 여권끼리는 얘기가 잘 되니까 그런데 우리 자꾸 얘기 안 하고 소통 안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색깔 못 맞춘 거잖아라고 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넥타이 색을 맞춰서 사전에 이야기하고 공지하고 맞춘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냥 농담을 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던지신 걸로 보여지고요. 뭐 그렇게 치면 저도 오늘 뭐 여야 협치를 위해서 약간 빨간색이 섞인 타이를 메고 온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대통령께서 자주 이렇게 저 같은 빨간색, 파란색 섞인 저희는 협치 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맺으시거든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에서 뽑힌 대표이자 대통령이 있고 후보였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라 함은 전 진영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기 때문에 늘 그런 걸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타이 색깔 하나로 뭔가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에게만 전달을 안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분위기를 푸는 그냥 조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상황 자체가 뭐 농반, 진반 살짝 섞어서 장동혁 대표가 좀 얘기를 한 건데 통상 장동혁 대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전에 이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도 내가 마늘 아직 덜 먹어서 사람이 못 됐는데 악수해도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죠. 그런데 이 시정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전한 그 시정연설 이건 달콤한 마취제입니다.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여지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준우 대변인님 또 한편으로는 시정연설 지금 끝나자마자 올린 거거든요. 조금 전에 그 화전담하고 만날 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전체 다 모여 있는 자리죠. 거기는 국회의장도 있었었고요. 네. 뭐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각 정당의 대표가 다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늘 시정연설 하기 전에 환담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런데 환담을 나누는 곳에서 정색하고 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환담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 분위기 맞춰가지고 유머러스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시정연설 끝나니까는 또 야당의 대표로서 당 대표로서도 당원들이 기대하는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지금 추경은 맞지 않다라고 정색하고 얘기하는 것이 당 대표로서 역할로 돌아온 거죠. 네. 네. 사실 사전 환담 또 SNS에 올라온 글에는 뼈가 있고 분명한 비판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자체는 또 오랜만에 여야가 다 참석한 가운데 시정연설이 있었다라는 점이 그래도 좀 마음 따뜻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끄럽게 해서 대체 누가 시끄럽게 해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피해자 죽을 줄 몰랐습니까? 왜 강변에 유기하셨나요?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피해자 죽을 줄 몰랐습니까? 피해자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기 동참 왜 하셨습니까?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해주세요. 네, 지금 영상 보고 오셨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이 사람들 누굽니까? 네, 얼마 전 대구의 한 하천에서 떠다니던 캐리어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자 이 피해자 여성의 딸과 사위입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18일 날에 딸과 사위가 사위의 폭행으로 숨진 이 어머니이자 장모인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캐리어를 끌고 대구 중구의 주거지에서 하천변으로 이동하는 모습의 CCTV가 캐리어인 공개가 거죠.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CCTV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이들의 시신 유기를 위해서 나선 때가
벌건 대낮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플 점퍼를 입고 있었고 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상점거리를 지나서 네. 주거지 인근 하천으로 향했는데요. 사위가 캐리어를 끌고 앞으로 앞서서 나갔고 딸은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이 볼까요? 커플 점퍼를 입고 대낮에 한낮에 어두웠다 그러면 사실 이 모습이 이 포착이 CCTV에 제대로 안 됐겠죠. 그런데 대낮에 캐리어를 끌고 갔었다. 이 캐리어 안에는 숨진 장모, 엄마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죄송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대체 이 장모를 왜 때렸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장모가 설거지할 때 시끄럽고 물건 정리를 제대로 안 해서 때렸다. 김은배 팀장님. 시끄러워서 죽을 만큼 때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피해당한 그 당사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방적인 진술인데 저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방에 같이 살은 것 같은데 장모가 뭐 일하다가 설거지 한다든지 걸을 때 좀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건을 정리 안 하니까 좀 흩어졌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장모를 때리는 남자 사연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요. 실질적으로 저거는 변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저 가해자, 저 피의자인 남성이 분노 유발할 정도의 그러니까 저 충동 장애가 있기 때문에 네. 분노 조절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저 진술은 경찰이 했다고 하는데 저 진술이 100% 맞는지를 두고 봐야 되지만 일반 상식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저 진술은 자기 변명일 뿐인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평소에도 저 장모에 대한 어떤 감정이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표출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지 단순히 설거지할 때 시끄럽고 물건 정리를 할 때 때렸다. 요거는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말이 없기 때문에 사한자의 변명을 진짜라고 믿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다. 요거를 사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딸과 사위가 받고 있는 혐의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사위가 받고 있는 혐의는 존속 살해, 사위가 폭행해서 숨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체 유기. 딸은 사체 유기 혐의만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약간 이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만 김 팀장님 체구가 좀 남성치고 왜소한 편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왜소한 체구에서 여성을 뭐 얼마나 그러니까 웬만큼 맞아서는 사실 죽음으로까지 가진 않거든요. 왜소한 체구에서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때릴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장모 같은 경우에도 1m 60, 50kg이기 때문에 왜소한 체격이기도 하고 네. 저도 20대 남성인데 사실은 여성이라도 하더라도 20대 남성은 강하기 때문에 폭행해서 사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경찰에서는 보면 외상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독극물, 약물을 투여한 거 아니냐 의심은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젊은 남성이 50대 여성을 폭행하게 되면은 장 같은 데 때리면 장내 출혈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폭행해서 사망할 수가 종종 있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부검을 할 때에 그 약독물이 나온다고 보기 좀 힘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남성이 폭행하게 되면은 종종 여성분들이 피해 당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때문에 저 남성이 좀 체격이 왜소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50대 여성을 살해할 수가 있다. 폭행이 하게 되면은 장내 출혈되면 사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이게 어제 부검이 있었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부검 결과 나왔습니까? 네, 피해자 시신을 부검을 해본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추정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라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맞다고 지금으로선 볼 수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 부분도 그런 게 김 팀장님, 그러니까 다발성 손상이에요. 여기저기가 지금 다 부러졌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도 알고 있는 게 부러지면 죽을 만큼 아프긴 합니다만 뼈가 부러졌다고 죽진 않거든요. 근데 왜 죽었느냐?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갈비뼈가 부러지면 이 부러진 갈비뼈가 뭐 어디를 찔러서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출혈 얘기는 없고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서 숨졌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시체를 발견할 당시에는 커다란 멍이라든가 흉기를 찔린 상처 같은 게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외상으로 이렇게 평안한 걸 봤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흉기로 찌르거나 둔기로 때리게 될 경우에는 멍이 크게 든다든지 네. 흉기로 찌르면 외상이 났기 때문에 혈액 같은 게 흐르는데 네. 실제적으로 폭행하게 되면 장내에서 장내에 혈액이 흘리기 때문에 밖으로는 안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골반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의 악력을 가했다고 하면은 장내에 있는 장기가 손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출혈로 사망할 확률이 큰 것이지 단순히 갈비뼈가 부러지고 골반뼈가 부러진 거래 가지고 현장 사망은 않거든요. 그 정도의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장내에 있는 장기가 손상이 갔기 때문에 사망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근데 여기 같이 볼까요? 지금 숨진 장모 말고 딸 몸에서도 멍자국이 발견이 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김 팀장님, 아내도 때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 제일 수상했던 게 아니 내 엄마를 지금 때려서 숨졌는데 그걸 같이 이 사체를 유기해? 라고 했는데 남편 폭력이 무서워서 그럼 협박 때문에 그랬던 건가? 라는 연관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네. 자기 남편이 자기 친엄마를 폭행할 때 말리는 게 원칙인데 말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안다면은 하나는 뭐냐면 평소에 자기 엄마한테 원한이 있다거나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방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남편이 폭행이 너무 심하고 또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고 나까지 폭행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내가 엄마를 말렸을 경우에 나를 폭행하고 나를 우에 빠뜨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겁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폭행을 말리지 않고 방관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가 말리게 되면 나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쵸. 내가 그걸 회피하려고 폭행을 막지를 않았던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후자라고 한다면 나도 내가 이걸 말렸다가 맞을까 봐 내가 시켰는데 안 하면 나도 맞을까 봐 그랬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아내도 많이 맞아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폭행을 당한 것 같고 네. 이 가해자지만 아내인 분도 실제적으로 멍자국이 있다고 한다면 멍자국은 금방 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멍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이 남성, 사위가 그 장모라든지 아니면 자기 아내를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한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폭력할 때 여성 같은 경우는 가스 라이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폭행하는 걸 말릴 생각도 못하고 네. 방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이 숨진 장모 그리고 어쩌면 아내 그 딸까지도 상당히 이 피해가 클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가 그렇게 막 원만하진 않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숨진 피해자가 가출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부부 갈등으로 한 차례 가출을 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이후 실종 신고가 접수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딸 부부가 사는 원룸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딸 부부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왔다고 전해지는데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의 원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나 뭐 갈등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 김 팀장님 결국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남편이랑 뭐 싸웠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딸 집에 왔는데 딸 집에서는 사위가 때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 피해 여성은 갈 데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딸네 집에 와서 딸네 집에 오게 되면 설거지라든지 딸의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네. 딴 데 갈 데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면 작은 원룸에서 세 사람이 부딪히다 보면 그 세 사람에게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갈등이 생겼다 하더라도 사위가 장모를 폭행해서 죽일 정도는 아닌 것이죠. 물론 일반인 같은 경우는 욕할 수도 있고 약간의 달쓸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어떤 뭐 단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같이 살면서 점차 그 불만이나 갈등이 누적된 것을 어느 장소에 팍 터졌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했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갈등이 쌓이다 보니까 폭행해서 사망까지 이른 거 아니냐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성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화를 못 참는
즉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결국 누적된 게 폭발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라는 말씀인데 어떤 게 누적이 된다고 한들 그게 장모를 때리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절대 아니겠죠.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이고 싶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진짜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누가 이 말한 겁니까? 마약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박광렬입니다. 어허. MBN이 확보한 박광렬의 공범 판결문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네. 나오는데요. 박 씨는 생활고를 호소하는 공범 앞에서 돈이 많다고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내가 큰 돈을 버는 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힘들어하는 조직원들을 회유하는 데 쓰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네. 뭐 떳떳한 사람이 되거나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려면 큰 돈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큰 돈 버는 방법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광렬은 자식에게 살인자 아버지 혹은 마약 중독자 아버지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말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논리로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 큰 돈이 정당한 일의 대가가 아니고 불법적인 일의 그쵸. 대가였잖아요. 근데 그 돈이 왜 부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기 자식이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 건데 마약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한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일이잖아요. 그쵸. 게다가 그 유통 과정에서 누군가의 생떼 같은 자식을 해치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을 꼬드겨서 나쁜 일에 불법적인 일에 네. 가담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했으면서 저런 말을 할 자격이 과연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이 기본적으로 볼까요? 자식한테 살인자나 마약 중독자 아버지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임을 알려주기 위해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큰 돈을 벌었다? 이게 김 팀장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말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데요. 네. 박광렬은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박광렬 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강도 살인범입니다. 네. 사람을 3명이나 쏴 죽이고 또 마약 총책으로 마약을 유통시킨 사람이에요. 그 전부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악당 중에 악당인데 자기 자식만큼만 그렇게 보이지 않겠다. 이 얘기는 사회적 가면, 즉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가명해준 것이고 또 저 말 한 이유는 동정 여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악마라고 사람들이 평칭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족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다. 이렇게 공감을 주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런 말은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식한테는 잘한다 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아들한테 잘 보이고 아들을 아끼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벌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강도, 남의 돈을 강제로 뺏은 거예요. 그럼요. 이거 자랑스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말 한 이유는 내가 말했듯이 사회적 가면이다. 사회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 표현일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청자나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네, 안 들 겁니다. 저도 안 들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자기 자식한테는 뭐 좀 잘 보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럼 조카는 남의 자식이라는 거냐,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조카를 자기의 오른팔로 썼던데요. 정말 이중적인 모습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박광렬의 조카 이 씨는 마약 공급책과 박 씨의 만남을 주선을 하거나 혹은 직접 마약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깊숙이 범행에 가담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마약이 유통됐느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요. 박광렬은 월드와이드 패밀리라는 다국적 마약 조직에 소속돼 있어서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마약을 들어와서 한국에 내다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카의 조력으로 만난 공급책, 또 유통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교도소 안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범행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용을 했는데요. 일단 조카 이 씨를 통해서 공급책에게 남아공에 가서 마약을 들여오라고 합니다. 네. 이 마약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어서 들여와서 부산으로 밀반입을 해요. 그다음에 그 가방이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되면 네. 박광렬의 친구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어머니도 이 속으셨던 가방을 거겠죠. 네, 고속버스 택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이용해서 의정부로 보냅니다.
그렇게 의정부에서는 또 다른 운반책이 가방을 받아서 그 속에 있는 필로폰만 꺼내서 의정부 시내에 있는 한 사우나 그 옷장 안에 네. 숨겨두도록 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운반책을 시켜서 그 필로폼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뭔가 점조직처럼 네, 좀 맞습니다. 움직였네요. 그런 식의 점조직 형태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박광렬은 텔레그램 아이디 여러 개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 여러 개를 돌려가면서 사용하면서 정체를 숨기면서 조직이 잘 운영되는지를 계속 엿보고 좀 감시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내 자식한테는 잘 보이고 싶은데 남의 자식은 내 오른팔로 쓰면서 마약을 팔고 뭐하고 이 국내 유통을 다 주도하게끔 조카도 핏줄인데 남의 자식이라고 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조카가 지금 보니까 이 수종 역할을 비슷하게 밖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조카를 잡으려고 지금 경찰이 수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김 팀장님, 또 국제 범죄도 또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필리핀에서 수종 역할을 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조카가. 이게 잡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조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박광렬이의 수족처럼 했지 않습니까? 수족처럼 쓰는 이유가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도 가고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했었던 것인데 네. 실제로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검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터폴이라고 들어보셨죠? 인터폴 수사를 하게 되면 공조를 하거든요. 네. 공조하게 되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라든지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할 경우에 그 필리핀은 필리핀 경찰청하고 공조를 하기 때문에 네. 인적 사항을 주고 그에게 적색수배를 하게 되면은 그쪽 필리핀 경찰들이 검거가 가능한데 여기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누가 나가 있느냐? 네. 우리나라에서 코리안 데스크라고 형사들이 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필리핀한테만 맡겨놓으면은 자기네 나라 일이 아니니까 좀 느슨할 수는 있는데 한국에서 파견한 경찰관이 나가 있으니 이런 본청에서 연락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네. 범인을 잡기 위해서 뛰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인들, 거주민들이 저런 첩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첩보를 받아가지고 저 피해자가 도망다니다 한다라도 물론 필리핀에는 7,000개의 섬이기 때문에 많이 피할 수는 있지만 네. 도망다니는 곳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걸 추적하게 되면은 네. 멀지 않아 검거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조카가 아직도 필리핀에 있는지 아니면 어쩌면 국내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혹 필리핀에 있다고 한들 다 검거할 수 있다. 잠깐 여기서 네. 그 조카가 필리핀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출입국 조회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지 필리핀에 있는지 물론 필리핀에서 상국으로 간 건 안 나오지만 네. 필리핀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는 출입국 조회하면은 나옵니다. 네. 다 경찰 손바닥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지금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조카를 잡는 것과 별개로 가장 저희가 박광렬을 한국으로 굳이 데리고 온 이유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과연 박광렬이 입을 열 것이냐? 박광렬 얼마 전에 이 검찰에 송치될 때 했었나요? 영장실질심사 때 그때 모습 좀 같이 보고 오시죠. 마약 밀반이 직접 지시했습니까? 필리핀 근거에서 텔레그램 어떻게 하셨나요? 마약 국내 누구에게 유통했습니까? 수사망 피한 공범 더 있습니까? 네. 막 이것저것 막 공범이 있어요. 뭐 막 물어보는데 어떤 말에도 답하지 않고 지나갔죠. 근데 사실 나오는 얘기가 박광렬은 여기에서 재판 받아도 결국 필리핀으로 돌아갈 건데 거기 가면 뭐 황제 교도소, 뭐 스파도 있고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핸드폰도 다 마음껏 사용하고 그럴 수 있는 대로 갈 텐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김 팀장님. 한국에서 과연 입을 열 거냐라는 거죠. 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박광렬의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가 임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재판이 끝나고 형집행을 못하고 필리핀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 여기서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진술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돈을 뺏기게 되면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가상 계좌로 바꿨다든지 네. 금괴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3자의 대표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 수사기관이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는 자기 앞으로 범죄도 해야 되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찾기는 힘들다. 단지 본인이 착각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임시 인도를 받았지만 완전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네. 필리핀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강제 추방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한국에서 집행할 수가 있으면 또 얘기는 틀려지는 것인데,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휴대폰도 포렌식을 했는데 중요한 게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있을 때 우리가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범죄로 사용했던 휴대폰은 딴 데 버렸거나 숨겨놨고 네. 여기에 갖고 온 거는 자기가 일상적으로 쓰는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아무리 포렌식을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범죄 사항이 안 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마 입을 안 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 돈 사실 경찰이 지금 계속 그 부분을 지금 물어보고 있을 거거든요. 이 지금 박광렬 돈 어디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내에 뿌린 마약을 시가로 환산하면 30억 정도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돈, 심지어 이것은 범죄 수익이기 그렇죠. 때문에 빨리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해서 지금 볼까요? 변호사 선임도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김은배 팀장님,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는 건 몸으로 때우겠다는 건지, 나 어차피 필리핀 돌아가니까 마음대로 해, 뭐 100년 나와도 상관없이 이런 생각이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보통 일반 범인들이 변호사를 포기하는 이유가 체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런데 박광렬이 같은 경우는 체념이 아니라 자기 만만한 거, 자신 만만한 겁니다. 내가 입을 안 벌리면 되는데 구태여 다른 사람 도움을 왜 받아? 왜냐하면 박광렬이 몸집이 커졌어요. 네. 지금 왕이라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그쵸? 마약왕. 사실 마약왕 까면 안 되는데 언론에서도 마약왕으로 띄워주니 네. 내가 구태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빠져나갈 필요가 없어. 난 내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 자신감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구태여 변호사한테 만나게 되면 또 사항 설명을 해야 되고 네. 또 비밀이 유지가 안 될 것 같으니 아하. 본인이 내가 알아서 내 일을 하겠다. 이런 자신만만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건 커다란 오산인 것이죠. 아, 커다란 오산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과연 오산이냐라는 생각도 드는 게, 팀장님, 지금 아까 저희 휴대전화도 뭐 자기 하던 거 중에서 자기가 잘 안 쓴 거, 범죄에 안 쓴 거, 그것만 골라서 좀 낸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휴대전화도 마음대로 뭐 은폐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글쎄 이거 잡을 수 있나? 범죄 수익 은닉한 거 찾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아니, 근데 범죄 수익은 사실상은 박광렬 같은 경우는 유통업의 판매책, 즉 도매상이나 마찬가지고 네. 여기 말하는 바티칸 킹덤 이런 경우에는 소매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30억을 말씀하셨는데 소매로 따지면 300억이 넘어요. 하지만 소매가하고 도매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보통 마약은 도매가가 있으면 소매가는 50배 정도 이상이거든요. 제가 이제 수사할 때도 중국에서 200만 원어치 마약을 사왔는데 국내에서 팔으면 1억 5천만 원치거든요. 어이쿠. 그러니까 사실상 박광렬이는 그 300억을 받은 게 아니고 네. 도매가가 30억인데 그 돈은 한국에서 건너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 계좌에 넣어놓지 않고 필리핀에 거주하니 네. 해외 계좌에 넣어놨다 그러면은 사실상 찾기가 힘들고, 알다시피 가상화폐 네. 아시죠? 이 코인으로 넣어놓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거는 그 키가 없으면 못 찾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박광렬이가 절대로 키번호를 알려준다든지 네. 자기가 숨겨놓은 계좌를 알려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 쉽지 않네요. 지금 이 팀장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아, 이거 박광렬 믿는 구석이 있구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찰 유능합니다. 살살 이렇게 해서 좀 어디 있는지, 키 어딨어, 뭔데? 라고 밝혀내주면 참 좋겠다. 기대를 또 해봅니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또 돈봉투입니다. 네, 또 돈봉투. 무슨 돈봉투가 어디서 나왔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관련하여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이 돼서 김관영 지사에 대하여 최고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습니다. 문답의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망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그런 마음도. 네, 직접 들으셨죠. 김관영 전북지사 당일 전격 제명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김관영 지사가 현금을 살포했다라는 의혹이 어제 새벽에 들어왔는데 바로 오전에
감찰 지시를 해서 이 12시간 뒤 어젯밤 9시에 긴급 최고위가 열려서 만장일치로 제명합시다라고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제보가 들어오고 진짜 만 하루 만에 지금 완전히 만장일치 제명이 됐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서양호 의원님, 이건 돈봉투 살포가 민주당에서 봐도 확실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돈봉투 살포까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렇고 아무튼 네. 지역에 있는 아들 같은 또래의 청년 당원들하고 식사하면서 그 도청에서 아마 서울은 뭐 시내버스나 택시 타면 가까운데 지방은 가면 아무 멀어서 그 대리비나 택시비가 꽤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아는 김관영 지사는 선의로 자식 같아서 했을 텐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그래도 그 현금으로 이렇게 대리비를 줬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좀 잘 가지 않는 그 뭔가 좀 그 마가 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아마 당에서도 확인했는데 김관영 지사 해명과 좀 다르게 네. 금액도 조금 더 나오고 또 다 회수했다고 하는데 일부 증언에는 회수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당에서는 아마 개인 김관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선거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 그리고 현금이라고 하는 그 문제점 그리고 네. 호남이라고 하는 호남에 대해 더 가혹하게 해야지 전국 선거에 민주당의 본거지로서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신속하게 아마 강경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관영 지사가 기자들이 안 그래도 이 비상징계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고위가 열리기 전에 지역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사실 이런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건 개요에 대해서 볼까요? 네. 대리비 명목으로 총 68만 원 지급했다. 근데 지급한 다음에 부담을 느껴서 다음 날 전액 다 회수를 했다. 전주 2만 원, 군산 5만 원, 좀 더 정읍 고창 이런 데 10만 원. 이렇게 좀 조금씩 대리비 쪽으로 택시비 쪽으로 준 건데 다 회수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예요. 김용 대변인님. 회수하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쨌거나 제명 처분이 나왔어요. 근데 저 변명은 너무 궁박합니다.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돈에 관련돼서는 생각보다 정치를 첫 입문할 때부터 무수히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께 많은 욕을 먹지만 네. 가장 욕을 많이 먹을 때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갔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지역 국민들에게 부의금이나 조의금도 못 주거든요. 주면 안 되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회 통영상 솔직히 저희가 축하나 어떤 조의를 표함에 있어서 그런 금액을 주는 것조차도 안 되게끔 그렇게 사전에 교육을 받거든요. 네. 인지도 많이 하고요. 네. 그런데 김관영 지사가 초선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선 국회의원에 네. 도지사까지 하셨던 분인데 과연 저게 실수였다고 변명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실까 생각이 들고 저거는 실수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경선을 앞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점까지도 고려될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쎄 과연 이게 실수였을까? 이거를 정치인인데 모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얘기예요. 사실 당시에 그 영상 저희도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그 영상 같이 먼저 보고 오실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뭔가 봉투가 이렇게 오가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성시윤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대리비를 주면 보통 저희도 뭐 기자 선배들 같이 기자들끼리 술 먹고 그러면 야 갈 때 뭐 대리비, 뭐 택시비 이렇게 선배들이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땐 지갑 열어서 지갑에서 현금을 뭐 이렇게 빼서 주곤 하는데 흰 봉투로 넣어서 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돈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느냐 사전에. 그럼 저 봉투 안에 든 돈이 진짜 전주는 2만 원, 군산은 5만 원, 정읍은 10만 원이 맞는지도 당 차원에서 확인이 이게 된 겁니까? 금액이 다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데 확실한 건 일단 영상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돈을 전달하는 모습이 찍혔다는 것.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한 참석자는 나는 회수나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또 증언을 한 것,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동을 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상 초반에 보면 네. 김관영 지사가 어떤 아마도 전북도 공무원으로 보이는,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가방을 전달받고 거기서 꺼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공무원, 그 직원은 왜 막지 않았는지,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가장 잘 알겠죠. 김관영 지사는요, 행정고시 합격했고 사법고시 합격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공무원이자 변호인이자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정치인 생활도 수십 년을 하셨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그러니까 식당에서 심지어 CCTV가 있는 곳에서 이걸 주는 것, CCTV 없는 곳에서도 주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뭔가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당에서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당원들 중 일부는 뭐 글쎄 뭐 대리비도 못 주는 세상이야, 너무 각박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그냥 대리비 명조로 몇만 원씩 수백만 원, 수천 명, 수만 명에도 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금권 선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 차원에서 또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전북도에서 이제 곧 경선이 지금 이미 여러 후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원들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람 지금 문제됐는데 이거 우리가 이 김관영 씨에서 혹시나 뽑을 경우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빠르게 신속하게 제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이 화질이 상당히 좀 안 좋긴 한데, 봉투로 주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봉투에서 돈을 빼서 주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따로 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현금이 간 건 확실하게 영상으로 찍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처럼 본인은 한 68만 원 정도 줬는데 다시 다음날 회수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68만 원의 액수보다 더 큰 것으로, 액수에 뭐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금품 제공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수리만이 취한 상태였다, 뭐 이렇게 진술, 뭐 문답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정에서 정상 참작의 그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품을 살포한 이 명백한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직접 소명을 굳이 받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백한 사안이다. 네, 명백하다는 표현이 한 3-4번쯤 벌써 나왔어요. 근데 이게 서양호 의원님, 금액을 줄여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보통 기자들이 사건 사고 얘기할 때 사건 축소라고 그런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김 지사 쪽에서 이 사건을 좀 축소하려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금액의 자체가 68만 원이냐 70여만 원이냐 이런 문제의 축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요새 설날에 조카한테 5만 원짜리 줘도 설날에 무슨 5만 원이냐고 아래 위로 쳐다보는데, 아마 매수하려고 이 돈을 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김관영 지사의 보통 평소의 성품상 아마 그 자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의로 이렇게 표시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평론가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시기에 일체 금품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금권 선거 때문에 아주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김관영 지사가 간과한 거에서 당에서는 그것이 단돈 1원일지라도 유권자에게 직접 배포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엄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단순하게 전북도지사 경선, 전북도지사 선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관건 선거를 해나가는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초장의 일벌백계한 것 같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도 68만 원이냐 더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품이 오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중하게 보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사건 축소나 이런 부분으로 민주당이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보도에 이런 게 있었죠. 사건을 무마하려는 정황이 좀 보입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보면은 식당 주인이 얘기하길 김 지사 측이 CCTV 삭제를 요청을 하고 대신 월 2천씩 매출을 채워주겠다고 얘기를 했다. 근데 물론 이제 김 지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식당 주인이 접근을 해서 뭐 조건을 요구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공개가 됐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뭔가 지금 뭐 얘기가 양쪽에 뭐가 있었는데 다르게 해석을 하든 뭐 하든 이게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준우 대변인님,
증거 인멸로도 사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저렇게 단호하게 명백하게라고 말을 여러 번 썼었고 네. 그다음에 소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그 이유가 아마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 측에다가 CCTV 삭제를 요구하고 네. 월 2천만 원의 매출을 채워주겠다. 월 2천만 원 매출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도지사 밑에 그러니까 전북 도지 네. 그 도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기서 식당에서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매출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의 계약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식당에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청 내에 있는 이제 구내 식당에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더 큰 비위 문제로 커질 수 있는 거 그런 문제를 아마 본인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거는 더 직접 설명을 들을 것 없이 이걸 제명으로 바로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특이했던 장면이 네. 저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봉투를 꺼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처음이 아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도 가방에 봉투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나눠줬었던 적이 있었었고 그때 아무 탈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고 그때 작년 11월에 저렇게 돈을 나눠줬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전에도 혹시 돈을 안 뿌렸는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저 청년들 만났지 않습니까? 저 청년 왜 만났겠습니까? 올해 있는 지방선거 경선에서 청년 조직표를 동원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 돈 문제는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은 상당히 자연스러웠는데 돈을 주는 게 이게 처음이었겠어라는 겁니다. 서영원 위원님. 저도 뭐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봤지만 네. 했었지만 뭐 저는 기초단체장이어서 평소에 뭐 몸이나 가방에 차량이라는데 한 100만 원 남짓은 비상금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비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네 정도 왜냐하면 네.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는 뭐 아예 식사 자리도 못 만들 정도로 네. 공무와 관련된 게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원들이라던가 네. 지역의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던가 그리고 공무직이라던가 현장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네. 금일봉을 전달할 때라든가 이런 일이 필요하게 그거는 되는 됩니다. 겁니까? 유권자가 아닌 직원들의 대상으로는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데 아마 그 김관영 지사도 그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뭐 비상금 정도의 1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고 그거는 몸보다는 막 그 아까 가방이 본인 가방 같아 보이는데 네. 거기에 보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게 제가 좀 의아해하는 거는 서울에서는 저런 자리조차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직무와 관련된 사람 이외에는 식사조차 못하게 돼 있는데 네. 아마도 호남에는 지방의회도 민주당이고 단체장도 민주당이고 언론 다 학교 선후배 사이고 하다 보니까 견제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상적으로 조금씩 좀 그런 경계가 좀 느슨해져서 저런 문제가 터지지 않나 싶어서요. 이번 기회에 중앙당에서 아주 엄벌하는 것처럼 전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당세가 센 곳에서는 한번 저런 관행에 대해서 내지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시도당 차원에서 아주 면밀하게 주의와 경계를 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약간 말씀하신 것도 이거는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근데 일단 김관영 지사는 본 제명이 됐잖아요. 제명되고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뭐라고 했느냐. 가혹한 밤, 상상 못했던 제명 결정, 큰 충격받았다라고 하면서 당은 저를 광야로 내쳤지만 저는 제 책무를 버리지 않겠다. 차분히 길을 찾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치훈 대변인님. 예. 여기서 말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라는 거죠.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겁니까? 뭐 알 수는 없죠. 어떤 결정을 하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단 본인의 지금 당에서는 법적 처분을 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이거는 법적 처분이 나오기도 전에 이건 제명감이다라고 해서 제명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법적 아마 저것과 관련된 법적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차분히 받고 나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혹시나 유권자들께 다시 한번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지 지금은 일단 먼저 도지사로서 뭔가 이런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사과와 그리고 이후에 있어서 남은 임기를 채우는 남은 그래도 도정을
무리 없이 하겠다는 그런 약속, 이 정도의 행보가 해주셔야 되는 일이지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는 거는 당을 위해서도 또 전북도민을 위해서도 예의가 아닐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이 무소속 출마의 길이면 안 될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관영 지사의 머릿속엔 지금 어떤 길이 펼쳐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도 가처분.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요즘 국민의힘에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이 얘기다라는 거죠. 나도 가처분. 여기저기 가처분이 인용이 되니까 나도 가처분 낼래.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 가처분이 지금 이 신청이 된 지역 혹은 신청했거나 저 내려고 해요라고 검토 중이에요라고 나온 부분이 이 지도에 지금 저희 전국 지도로 올렸죠. 서울시장, 강남구청장, 충북도지사 여기는 이미 인용이 됐죠. 홍성군수, 포항, 대구, 울산, 창원 등등등. 근데 뭐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 왜? 이번에 컷오프 된 사람이 후보가 이번 한 134명 있었는데 그중에 53명이 컷오프가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 사람들 말고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준우 대변인님. 이게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알파 가처분이 더 나온다 친다면 이거 공천 진행할 수 있나?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단 가처분 신청이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요. 법원이 정당 사모에 대해서는 정당의 자율성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사법의 잣대로 되면 정치의 유연성이 깨지거든요. 너무 경직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정치의 일을 전부 다 정당이 아니라 그냥 사법부에 맡겨가지고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치가 또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번에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크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남부지법에는 2개의 재판부가 있는데 그중 유독 하나의 재판부에만 이 가처분 신청이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결정하는 부장판사가 권모 부장판사인데 그분이 손을 대면서 내가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니까 남부지법에서 나오는 그동안 가처분 신청 인용이 뭔가 정책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나도 하겠다. 또는 이제 이미 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처분 신청 자체 결과가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가처분 신청이 앞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여기서 멈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부지법에서 하고 있는 가처분 신청 끝으로 해서 각각 다 흩어질 것 같아요. 남부지법 가면은 정해진 결과가 나온다는 예측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법부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남부지법이 받지를 않고 다른 재판부를 보내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처분 신청이 공정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처럼 인용이 많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했어요라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된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어떤 배당 절차를 거치기에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만 유독 권성수 판사에게 배당이 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성수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겁니다. 이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겁니다. 권성수 재판장과 남부지방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네, 성춘 대변인님. 예. 지금 장 대표 얘기는 그거예요. 골라먹는 배당 아니냐. 재판부가 이상해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본인들이 왜 이게 인용됐는지부터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공천 자체가 매우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사실 공당에서 뭐 컷오프나 이런 것들 늘상 있는 일이죠. 근데 컷오프가 있을 때 가처분 신청까지 하는 경우는 그건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근데 왜 유독 국민의힘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만큼 컷오프나 이 공천 결과에 대한 부당한 판결이다, 부당한 처사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주도했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지금 공관위원장직 내버리고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럼 누가 큰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장동혁 대표는 일단 이런 혼란을 들이면서 많은 유권자들에게도 혼란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충북지사 선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구시장 선거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국민의힘 후보는 그래서 누가 되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장 만약에 같이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재공모가 지금 문제가 있다. 재공모 절차에 문제가 하자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서울시장은 2차, 3차 재공모했던 곳 아닙니까? 그럼 거긴 괜찮을까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법부에게 왜 그 판사는 그런 뭐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이라고 해서 마치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기 전에 본인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본인들의 공천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것부터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여야지 사법부에 대한 저런 표적하는 누군가를 딱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질의를 하고 공개 질의를 하고 뭔가 표적을 찍는 것은 저는 공당의 대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법부를 핑계댈 게 아니라 공천 제대로 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내가 남부지법에 물어보니까 남부지법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건 먼저 본인한테 배당하고 나머지는 다른 재판부에 준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공개 이 아침 최고위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부지법이 뭐라고 입장을 냈느냐 같이 볼까요? 장동혁 대표 혹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거나 답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 신청 합의 사건 이거는 수석 부인 제51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이 재판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부가 원래 다 담당을 합니다. 다른 법원도 다 통상 수석부가 다 그냥 담당을 해요.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김인영 대변인님. 장동혁 대표는 누구한테 물어본 거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 된 게 되게 명구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당 공천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는 사실 많은 평론가 그리고 여론 그리고 재판부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그 점을 인정하고 상황을 수습해야지 지금 법원과 싸우자는 형태로 간다면 과연 저희가 보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은 법치를 더 준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금의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 정당으로서 법치를 잘 준수했는지 문제도 저는 드리고 싶고 더 나가서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부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고 많이 공격을 했었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 걸 공격할 수 있는 동력마저도 장동혁 대표 스스로 놓치는 것 같아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실 일은 법원을 공격할 게 아니라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공천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는 게 우선일 거라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님.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법원에 대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게 민주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의 야당 대표로서 야당의 불리한 판결이 우연의 일치로 계속 3번 연달아 나왔다? 그건 이상하다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답변을 어디서 얻었느냐 말씀 이제 했는데 남부지법 공식 입장은 저렇게 나왔습니다. 자기 답변한 적 없다 그러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국회 파견 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원 협력관이 있습니다. 이런 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부지법이 그런 과정, 그러니까 파견 판사라든가 법원 협력관의 어떤 그 답변 내용을 모르고 있든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답변을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런 답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영환 이제 도지사에 대해서 아까 그 가처분 인용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장동혁 대표가 이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재공만 했을 때 이게 당헌 당규상 3일 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환 도지사가 컷오프된 거는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영향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2차 시험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시험 처리하면 2차를 시험을 다시 보면 되죠. 근데 1차에서 불합격한 사람을 다시 합격시키면서 전부 다 다시 봐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저 지적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없는 걸 있다고 얘기했겠냐.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물어본 건데 자기들끼리 소통이 좀 안 된 건 아닌지 난 그게 의심스럽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남부지법 입장이 나오고 바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 같이 볼까요? 네. 요건 지금 하단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결국 내가 그 입장문을 봤는데 한 재판부에서 독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국회를 관할하는 남부지법에서 왜 굳이 오해받을 일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결국 본인들이 낸 입장 자체가 서양호 이 위원님, 한 재판부가 다 맡아서 한다는 거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국힘이 공천권을 네. 법원에다 빼앗겨 놓고 재판부가 친윤이다, 윤어게인이 아니라고 해서 시비 거는 걸 누가 어느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남부지법에서 그 설명한 거는 정치 정당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상장 폐지 등 경제 주요 사안, 이 두 사안은 수석재판부인 민사합의 51부가 하고 그 나머지 것들 부동산 문제라가 이런 것도 52부가 해왔다. 이건 남부지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핑계를 대는 것은 최근에 이제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곳에 국민의힘의 내부의 공천의 잘못을 네. 사법부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 문제를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결국 이 문제가 그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이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법원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내부에 공정하지 못한 공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장동혁 대표 우리 법원을 시비 걸 게 아니라 공천 시스템을 점검해보고 참여한 사람들도 불복하고 또 국민들도 이렇게 정당 내에서 공천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법원까지 가는 국민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먼저 스스로 유감을 표하고 개선해야 될 방안들을 만드는 것이 우선일 텐데 그러지 못하고 법원 탓하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리더십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법원 탓할 때가 아닌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남부지법 51부에서 오늘 나온 가처분 결과가 있죠. 오늘 나온 가처분 결과 같이 볼까요? 네. 오늘 나온 게 김병호, 박승호 두 사람이죠. 지금 이 포항 관련해서 포항 컷오프 관련해서 가처분을 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처분 기각. 왜냐하면 이건 이 다르게 또 재공모 절차가 진행이 안 됐다라는 게 사유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준호 대변인님 같은 재판부거든요. 그럼 이건 기각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재공모 절차 진행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일관성 있는 거죠. 자기 기준에는. 네. 권 판사 입장에서는요. 김영한 도지사를 컷오프할 때는 추가 공모가 진행됐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면서 컷오프를 다시 복귀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재공모가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인정한 거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일관성 있게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호영 의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재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재공모 안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주호영 의원도 지금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지금 이 해당 재판부 51부의 본인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 흐름이 맞다.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재판부 자체는 신뢰할 수는 없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네.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 논리라고 한다면 그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주호영 의원의 컷오프도 이 관련해서도 아마 이르면 오늘 나올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요것도 아마 결국 기각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주호영 의원은 오늘 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볼까요? 주호영 의원. 네. 오늘 내일 중 가처분 결과가 나올 건데 받아들여질 걸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환 지사랑 나의 논리 구조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 공관위가 당원 당규 위반한 거 공천 컷오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나랑 논리 구조가 똑같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 김영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김영환 지사 컷오프에 대해서는 인용된 이유가 네. 명시적으로 절차를 위배했다는 겁니다. 저희 당원 당규 사항으로는 재공모할 때 3일 이상 공모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3일의 기간을 주는 이유는 공천 서류를 접수할 때는 생각보다 신청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3일을 명시했는 건데 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재공모 절차는 없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컷오프 과정에서 컷오프하려면 표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네. 공관위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 사람을 컷오프해야 되는지 해서 표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표결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게 주호영 의원의 입장인 겁니다. 네. 물론 명시적 위배는 없지만 절차상의 하자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법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인용이 안 될 거다, 기각될 거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지만 네. 점차적으로 법원에서 현재 저희 당에 대한 인용하는 이유에서는 네. 절차 위반에 대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호영 의원 또 지금 상황으로 법원의 기조를 봤었을 때는 네. 저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성치훈 대변인님. 예.
죄송합니다. 민주당에서 제3자 입장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각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보고 있는 거는 내용보다는 절차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주호영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그 절차적 문제도 글쎄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게 왜냐면 일단 정당 운영 일단 지금 다 이례적이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정당 운영에 있어서도 절차적 이런 문제도 사실 뭔가 최고위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당원 당규를 좀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걸 넘어설 수도 있는 게 분명 최고위 지도부에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관여를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관여를 안 하는데도 지금 자꾸 이례적으로 뭔가 이런 번복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도 혹시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 기준에서는 네. 이것까지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다. 아마 그래서 절차적 문제 중진 컷오프를 한다고 하면서 왜 4선은 해주고 6선은 한 거냐 그 기준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네.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일단 이런 혼란이 온 것 자체가 그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여전히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재판부 때문에 혼란이 왔다고 하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과 장동혁 지도부에게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내가 볼 때는 글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정당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호영 의원도 또 판사 출신이죠. 본인은 본인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 같아요. 어제 어디에 나왔느냐. 당 이 경선 후보들 공정선거 협약식에 본인이 직접 왔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자. 네, 다음은 최연석 후보자님의 말씀을 예, 다음은 수성갑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늘 공천 파동의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헌 당규에 따른 공정한 민주적인 공천 그리고 민주적인 경선만이 모두를 성복시킬 수 있고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권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경선 공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호영 의원도 빨간 옷을 입고 지금 여기 공정하게 경쟁하고 함께 승리하자. 다 같이 지금 딱 들고 있어요. 지금 승자를 딱 들고 있는 정 한가운데에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분명히 다른 후보들은 여기 이진숙 후보는 없어요. 주호영 후보는 여기 참석을 했다라는 거죠. 다른 후보들도 약간 표정이 좀 떨떠름한 모습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본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뭐 후보들만 오는 게 아니고 대구 현역 의원들도 다 참석을 하는 거라 내가 뭐 참석 못할 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상황 이준호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표정이 다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계신 의원님들 표정이 떨떠름한 표정인데요. 원래 6명이 이제 서서 함께 네. 사진을 찍게 돼 있었는데 들고 있는 간판도 원래 6개가 준비됐어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주호영 의원, 생각지도 않은 주호영 의원이 오시게 되면서 네. 맨 마지막에 있는 홍석준 의원이 아하.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들어야 되는 이런 장면까지 나오게 돼가지고 매우 좀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 자리는 원래 후보들 다 같이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주호영 의원님은 오시면서 하는 말이 네. 여기에 모든 대구 현역인들 다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현역 의원이지 아니냐, 현역 아니냐라고 하면서 와서 무대에 올라가서 추 다음에 주인데 네. 왜 나를 안 부르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마이크 이제 같이 무대 가운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호영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인용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하는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주호영 의원을 아는 사람들은 김인용 이 대변인님, 주호영 의원이 뭐 약간 뭐 막무가내라던가 그런 모습이 평소에 있었으면 아니 뭐 그럴 법하지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백봉신사상 받고 뭐 그런 분이 아닌데 이번에 이렇게 한다는 건 요번 대구시장 선거에 진짜 올인인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 자리가 아마 대구에서 가장 어색한 공기가 흘렀던 곳인 것 같고요. 주호영 의원도 본인도 좀 어색했다고 표현하셨는데 아마 나머지 분들은 더 어색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주호영 의원의 저 행보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단순하게 이번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까지 염두에 둔 판단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가처분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간에 본인이 본선에서 정당성을 더 부여받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까지 물론 주호영 의원께서는 가처분 운영을 굉장히 확실히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2016년도에 가처분 운영 경험도 있으시고 또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사법부에 대한 기조 같은 거를 정확하게 읽고 판단하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주호영 의원은 단순하게 저 행보는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까지 염두에 둔 그리고 정당성을 얻기 위한 행보였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르면 오늘, 사실 어제도 이르면 오늘이라고 얘기했는데 안 나오긴 했어요. 이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사실 관건인 거겠죠. 사실 이 국민의힘의 지금 대구시장 선거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6명의 경선으로 이어지느냐 여부가 오늘 내일 상간에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대구시장 선거를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상당히 많죠.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원점으로 갈 수도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삼고초려 끝에 모신 김부겸 전 총리 거의 사실상 지금 후보가 거의 확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부겸 전 총리 지원군으로 이 사람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홍준표 전 시장 만날 계획이세요? 혹시 약속 잡혔어요? 약속은 아직 안 잡혔지만 만나긴 해야죠. 어쨌든 이분이 그래도 의욕적으로 대구시정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들어야 그래도 조금 시정의 어떤 영속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속마음으로 지지 내지 지원을 기대하십니까? 아이고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런 마음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얘기를 한 거죠. 꼭 만날 거예요 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홍 시장도 사실 이 홍준표 전 시장은 보수인데 아니 왜 이 민주 진보 쪽에 김부겸 전 총리를 돕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 대구에만 도움이 된다면 역량 있는 행정가를 좀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혹자는 서영우 위원님, 홍준표 전 시장이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하는 게 과연 김 전 총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가한 얘기 같고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농번기에 부직갱이도 나서서 농사를 좋아야 되는 것처럼 선거 때는 적이고 나군이건 모두 다 단 한 표라도 경쟁한 후보보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거를 보면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꾸리고 있는 대구시장 캠프가 되는 집이다. 되는 집은 잘 아시겠지만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가보면 안 되는 후보 사무실은 사람이 썰렁해요. 되는 데는 저렇게 홍준표 전 시장도 오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외연 확장이 되는 느낌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홍준표 전 시장은 직전 시장이기도 하고 또 김부겸 전 총리하고는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에 김부겸 총리가 몸을 담았을 때 당내 비주류 소장 개혁파로서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당에 대한 당리 당략보다는 대구 발전을 위해서는 전 총리인 김부겸 총리의 인물론, 리더십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지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구에서 일정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였고 또 경선에도 뛰었던 분이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을 출마하는데 명분과 그리고 실리를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우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되는 집이니까 홍준표 시장도 온다고 한 거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호 대변인님 고개를 도리도리 하고 계세요. 되는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만약에 정말로 김부겸 전 총리를 도우고 싶으면요. 무소속이 아닌 회색 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 민주당 입당해서 도우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소속으로 회색 지대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게 대구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 보면요. 썩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민주당 초대 국무총리로 영입된다는 그런 얘기가 돈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기대를 지금도 저버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대구에서 최초로 민주당 대구시장을 만들고 그 공덕으로 김민석 총리가 이번 전당대회 출마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빈자리를 본인이 가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생길 거다 이런 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짧게 성치훈 대변인님. 네. 홍준표 국무총리설이 다시 좀 불붙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사실 무근 같고요. 그런 논의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당 진보 진영에도 충분히 훌륭한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보수 쪽 인물을 영입할 만큼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뭐 곤란하거나 힘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그냥 개인적으로 아마 국민의힘 저 보수 진영에 대한 이제 원망이나 실망들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를 해주신 것이 뭔가 자리 욕심 때문에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 그런 게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대구시장이 공석입니다. 대구시장이 지금 1년째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작년에 대선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뭐 배수의 진을 치르겠다면서 사실 시장직을 던지고 나갔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사실 그 사람을 공천해준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과 홍 전 시장을 비판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또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또 비판을 또 계속 해야 할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아까 서영호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선거 때는 한 표라도 더 모아야 되는 겁니다. 선거 때는 한 표라도 더 모아야지 되는 거다. 그게 선거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 이 사람도 찾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하고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우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지역에 계시는 지역의 원로시니까 예. 제가 그냥 시민들 중에서 좀 말하자면 전직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찾아뵈려고 해요. 그런 건데 그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좀 아끼시는 유영아 후보가 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허락을 하셔야 그걸 아직 성사가 된 건 아니고요. 네, 김인용 대변인님. 유영아 의원이 괜찮다고 하면 찾아뵙겠다라는 건데 유영아 의원이 괜찮다고 해야 보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괜찮다고 해야 보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널리 알려진 거는 유영아 전 의원을 통해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뭐 정설처럼 퍼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두 분 다의 동의가 필요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대구 민심을 최근에 많이 듣는데 최근에 그 대구 여론조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 나올 수 있냐고 했는데 의외로 대구 분들한테는 당연한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왜 그걸 너희들은 몰랐냐는 표현을 더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대구 민심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부겸 후보가 지금 보이는 행보는 저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고 무서워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후보가 2014년도 대구시장 후보 나왔을 때 주요 공약이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대구에 짓겠다는 거였고 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 노소 참배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비판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대구 시민의 정서를 아는 민주당 후보라는 겁니다. 지금 또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홍준표 시장을 만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 성사와 상관없이 충분히 대구 시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행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나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힘 대구 후보들께서 단순하게 대구라면 대구마저도 국민의힘 선택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는 대구시장 선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아직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들께서 충분히 정신 차려서 정말 대구를 위한 공약을 세우고 조금 더 대구 시민들에게 다가간다면 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던 게 2014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제 옆에 바로 이 사진이 2014년대의 사진입니다. 그때 권영진 의원과 지금 의원이죠. 권영진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가 그때 맞붙었었어요. 근데 그때 둘 다 플랜카드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사진을 같이 걸고 치렀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이준호 대변인님, 민주당에서 플랜카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걸고 선거를 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김부겸 전 총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국민의힘에선 가장 좀 꺼려지는 상대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대구 입장에서는요. 누가 네. 나와도 우리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후보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나와서 공천받으면 이길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후보가 많은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 후보가 없었던 단 한 명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대구에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단 한 명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것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어떻게 했죠? 3번, 4번 찾아가서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대구 출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김부겸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겠다고 하지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줄까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본인의 정체성이 부정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전 총리를 개인적인 자격으로 찾아오면 만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대구시장 목표로 찾아온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주기는 좀 만무하다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만나줄 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거 좀 지켜볼 대목이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월 1억 5천만 원입니다. 월세가 1억 5천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집이겠죠. 아니면 월 수입이라고 하면 글쎄요. 삼성 이재용 회장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드는데 누구 얘기인지 같이 보실까요? 네, 누구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구금돼 있는 상황이 8개월이죠. 근데 8개월 동안 영치금이 들어온 게 12억 6,236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8개월이기 때문에 한 달로 치면 1억 한 6천 조금 안 되는 돈이다. 대통령 할 때 연봉이 2억 7천인데 연봉이랑 비교했을 때도 한 4.6배 정도 된다라는 건데 서영호 의원님 알고 계셨습니까? 뭐 지난번에 1차 구속됐을 때도 영치금이 꽤 들어온다 그래서 네.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극우가 결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소액 다수가 아니라 아마 다액 소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내란의 정당성이라든가 그리고 윤석열 그 정부가 주장했던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재점화하기 위해서 아마 영치금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돌리기는 어려우니까 영치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아졌다라고 하는데 과유불급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재수자들은 상당히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십수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 가지고 생필품도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저기 뭐 8개월간 12억이면 매월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면 10여만 원 들어오는 사람과 저 1억 몇 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소자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 내란으로 심판받고 있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내란의 정당성들이 영치금 금액으로 인해서 사법적인 질서가 훼손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당성 내란에 대한 정당성보다는 국민적 반발감들도 살 그런 뭐 과유불급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이준우 대변인님 영치금 한 2달 치면은 대통령 연봉보다 많거든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인 거고 그거와 별개로 지금 정치적 의미를 이제 부여하면서 내란을 옹호한 거 아니냐, 내란을 옹호하는 영치금 아니냐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하시면 그 과도한 정치적 해석인 거고요. 또 자연인 상태로 지금 영어 모음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상황 자체가 딱하고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연민 때문에 영치금을 좀 주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걸 다 내란을 옹호하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연민의 뜻이 더 많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12억 6,236만 원에 이 사람 돈도 들어있다고 해요. 누구 돈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처럼 뇌물 먹고 돈 많이 책봉해놨으면 좋았을 건데 검사 오래 생활했지만 너무 깨끗해가 영치금 계좌 은행에 예금 주는 윤석열이네요. 오, 맞네요. 그 김계리 변호사도 이제 이렇게 10만 원 넣었던 거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저도 아까 10만 원 이렇게 입금하려고 하니까 하루에 그 한도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이렇게 한도를 넘으면 그 이상 입금이 안 되는가 봐요. 네. 지금 전한길 씨가 나도 넣었어요. 김계리 변호사도 넣었다 그래요. 이 계좌 이겁니다. 라면서 좀 넣으세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 어차피 하루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넣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치금 넣어보신 분. 네. 네. 영치금을 이제 보통 이제 감옥에 가면요 가족에게 영치금을 넣고 싶으니까 계좌번호 알려달라면 네. 알려줘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본인이 자기 부모한테나 형제한테 내 안에서 만든 계좌가 뭐다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밖에서 그 계좌로 송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도가 있어가지고요. 400이 맥시멈인데 400이 다 차면요 영치금을 넣어도 그게 튕겨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영치금이 저렇게 매일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요. 하루에 2-3번씩 자기 계좌를 열어가지고 밖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치금이 들어올 때 계좌를 비워놔야 되거든요. 그것을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루에 2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들이 돈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을 거다. 만약에 돈을 딴 데를 안 옮기잖아요. 그럼 계속 튕겨나가서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성시경 대변인님. 예. 약간 이 국회의원들 이 후원금 받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면은 넣어도 튕겨서 나와서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럼 계속 뺀다라는 건데 한 달에 1억 5천씩 그럼 들어오는데 이거를 그럼 계속 받으려고 계속 빼갖고 돈을 딴 데로 계좌 이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본인이 계속 이 정도 금액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뭐 아주 알뜰하게 계속해서 뭔가 그거를 비워주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는 아까 뭐 내란에 동의하는 명칭보다 뭐 이렇게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뉘우치고 있는가?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는 거를 정말 이 12억이나 되는 돈을 다 받을 그럴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놀랐습니다. 본인이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고 한다면 본인을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에게 정말 죄송하다면 이 돈을 안 받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튕기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뜰살뜰 계속 그걸 다 받겠다고 매일 몇 번씩이나 비우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본인의 정말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있는 건가? 본인을 그래도 지금까지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있는 건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준 대변인님. 그렇죠.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영치금 넣는 거에서 다 똑같이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데 과거에 조국 전 대표, 그다음에 정경심 전 교수 이 두 분이 있을 때는요 영치금 넣자고 서로 운동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했었죠. 김호중 방송에서도 동의하고 계좌번호 열기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교를 하면요. 이건 또 왜 되고 안 되고 저건 되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영어 몸이 돼가지고 딱한 마음에 영치금 보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대면 좀 안 될 거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서영호 의원님. 네, 한 달에 영치금 한도가 400만 원인데 네. 물품을 살 수 있는 구입 한도가 있어요. 재수자들이 네. 400만 원 줘도 다 쓰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 통장에 지금 400만 원이 있어도 네. 물건을 사는 거는 뭐 10만 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수자들의 형평성 때문에 네. 그 내에서 교정본부에서 통제를 하는데 왜 400만 원이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렵고 400만 원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한도를 비워놔야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매일 이체를 자기 계좌로 한다는 건데 이체를 해줘도 뭐 생활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체할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근데 김건희 씨나 잘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이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생활비 이체가 필요했을까 싶어서 제가 볼 때는 재소자들이나 그리고 내란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을 볼 때 네. 올바른 정치적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뭐 변호사 상에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 지금 아니 왜 다른 잣대를 들이대냐? 조국 때도 다 정경심 때도 그러지 않았어라고 하신 말씀에 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조국에 대해서는 뭐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아마 그 당시 법무부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탄압받았다는 측면들에 대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뭐 1심에서 구형부터 선고까지 다 이미 1심 확정 판결 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2심, 3심 재판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적 여론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매월 1억여만 원, 8개월 동안 12억의 영치금을 갖는 것들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 지도자였던 사람으로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판단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죠. 앞으로 영치금이 계속 이렇게 또 들어올 것이냐 여부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